2004년 3월 15일, 8살 작은 유아나는 멕시코만 해상을 가로지르는 크루즈선 카리브 프린세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녀의 가족은 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불확실성에 시달렸죠. 하지만 2014년, 그녀의 오빠 이준호가 수년간 조사관, 경찰, 심지어 인터폴까지 간과했던 것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영원히 변했습니다. 그가 간단한 페이스북 검색으로 찾아낸 것은 미스터리를 푸는데 그치지 않고 사건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할 만큼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한 아이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몇 년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불안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실제 미스터리 사건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새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우리 커뮤니티가 전 세계 어디에 퍼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봅시다. 부산, 2004년은 주로 국제 관광으로 유지되는 도시였습니다. 유아나 가족과 같은 한국의 중산층 가정은 크루즈 여행을 가는 것이 매우 드물었죠. 하지만 아버지 이성민은 3년 동안 건설회사 감독관으로 일하며 아내 박미선이 꿈꾸던 잊지 못할 가족 휴가를 위한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유아나 가족은 38세의 이성민, 성실하고 체계적인 사람으로 부산의 서민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35세의 박미선은 부산 공립초등학교의 초등교사로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태도로 존경받았습니다. 16세의 이준호는 책임감 있는 10대였고 주말에는 가족의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8세의 작은 유아나는 어디서든 친구를 사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비상하게 사교적인 아이였습니다. 유아나는 이웃들이 다정하게 기억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는 항상 엄마가 매일 아침 묶어주는 두 갈래 따은 머리였고 웃을 때 빛나는 듯한 커다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마른 편이었지만 강하고 민첩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이성민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2층 집에 살던 부산 구시가지의 돌길에서 뛰어놀며 길러졌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카리브해를 5일간 여행하고 코스멜과 메리다에 들르는 비용은 가족 전체에게 약 350만 원으로 유아나 가족의 수입에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준호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유아나 가족의 가정 문화는 한국 서민 가정의 전형적인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어른에 대한 존경,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공동 책임, 그리고 확고한 직업 윤리였습니다. 이준호는 유아나보다 겨우 8살 많았지만 어린 나이부터 동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늘 함께 있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이준호는 유아나의 가방을 들어주고 유아나는 오빠에게 수업이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04년 부산은 여전히 대부분의 가정이 서로를 아는 큰 마을의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유아나 가족은 중앙동의 같은 집에서 15년 동안 살았는데 해운대 해변에서 불과 6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단합되고 근면한 가족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성민은 직장에서 시간 엄수와 정직함으로 알려져 있었고 박미선은 12년 동안 2학년을 가르치던 부산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당시 한국 문화에서 가족 휴가 중에 아이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관광지,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곳은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갖추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순진하게 드러난 이 신뢰는 당시 사회적 사고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크루즈선 카리브 프린세스는 2004년 3월 14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부산항을 출발했습니다. 프린세스 크루즈가 운영하는 이 배는 3.80명의 승객과 100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나 가족은 8층의 내부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바다 전망 창문은 없었지만 그들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가족은 배를 탐험했습니다. 이준호는 비디오 게임 센터에 감탄했고 유아나는 어린이 수영장과 키즈클럽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활동 공간에 매료되었습니다. 박미선은 이 여행을 위해 특별히 투자한 코닥 디지털 카메라로 모든 순간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날인 3월 15일의 일상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미선의 경찰 보고서에 기록된 증언에 따르면 가족은 오전 8시 30분쯤 메인 뷔페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희망이는 특별히 들떠 있었다. 오후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활동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에 시작하는 해적 보물찾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가족은 햇볕을 쬐기 위해 상부 갑판으로 향했다. 진우는 배에서 산 자동차 잡지를 읽으며 메인 풀에 머물렀고 민준과 지수는 파라솔 아래 선베드에서 쉬고 있었다.
희망이는 엄마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어린이 풀에서 오전 11시 15분경까지 놀았다. 그 시간쯤 나중에 증언에 따르면 희망이는 엄마에게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물었다. 지수는 희망이에게 가판구에 있는 화장실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곳은 겨우 2층 아래였고 희망이는 이미 여러 번 사용한 적이 있었다. 아이는 그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전날 배 안에서 혼자 이동하는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을 잘 알고 있었고 희망이가 화장실에서 5분 이상 걸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흥미로운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오전 11시 30분 지수는 진우에게 여동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진우는 가판구의 화장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했다.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희망이와 같은 아이를 봤는지 물었고 그 다음 인접한 가판으로 수색을 확대했다. 오전 11시 그는 여동생의 흔적을 찾지 못한 채 부모님에게 돌아왔다. 가족의 수색은 즉시 강화되었다. 민주는 배의 안내 데스크로 향했고 지수와 진우는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공구역을 꼼꼼히 뒤졌다. 정오 12시 15분 희망이가 있을 만한 논리적인 장소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민주는 유람선 보안팀에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를 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공개될 문서에 따르면 프린세스 크루즈의 보안 규정은 미성년자 실종 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정오 12시 30분 배 내부에 엠버 경고가 발령되었다. 이는 모든 승무원이 비필수 활동을 중단하고 수색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수색의 첫 단계에는 나선 몇 명의 승무원이 참여하여 배의 모든 공공구역, 식당, 게임방, 상점, 극장 및 모든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체계적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보안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의 감시 카메라 녹화물을 검토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보안 카메라에서 나왔다. 녹화물에는 오전 11시 18분 희망이가 가판구의 복도를 혼자 걸어 화장실 구역으로 향하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다. 하지만 카메라는 화장실 내부나 배의 서비스 구역과 연결되는 뒷복도를 특별히 촬영하지 않았다. 오후 2시 15분 초기 수색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자 배의 선장인 김 선장은 멕시코 해상 당국에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배는 당시 멕시코 코수멜에서 남서쪽으로 약 95일이 떨어진 멕시코 해역에 있었다. 기술 조사 결과 불안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오전 11시 18분에서 11시 30분 사이 약 12분간 희망이가 어떤 감시 카메라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를 특별히 기억하는 승객이나 승무원도 없었다. 해상 규정에 따라 멕시코 당국이 도착할 때까지 배는 현재 위치를 유지해야 했다. 오후 4시 30분 해군 장관실 소속 선박이 원양 실종 전문가 수사팀과 함께 유람선에 도착했다. 다음 8시간 동안 배가 바다 한가운데 멈춰있는 동안 프린세스 크루즈 역사상 가장 철저한 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날까지 배의 모든 객실이 수색되었고 모든 서비스 구역이 점검되었으면 해당 시간 동안 가판 8, 9, 10에 있었던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인터뷰되었다. 해상 수사관들은 미스터리의 새로운 차원을 더하는 것을 발견했다. 가판 구화장실 뒤편 서비스 구역의 승무원 작업 통로로 이어지는 접근 문이 있었다. 이 문은 평소 잠겨 있어야 했지만 초기 수색 중 잠금 해제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정식 조사는 유람선이 3월 16일 새벽 부산항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연방검찰청의 김 검사를 비롯한 멕시코 당국은 항만시설에 작전본부를 설치했다. 수사관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승객 및 승무원 등록이 얼마나 꼼꼼하게 이루어졌는지였다. 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은 여권, 멕시코 신분증, 그리고 승무원의 경우 경력 기록과 신원 조회를 포함한 완전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은 실종 당일을 넘어 확장되었다. 수사관들은 희망이와 특이한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3일 전에 녹화물도 검토했다. 및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민정이는 여행 중 여러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듯 접촉했지만 8세의 사교적인 아이에게는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수사 방향은 승무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코리안 프린세스호는 23개국 국적의 승무원들을 고용했으며 많은 이들이 임시 계약직이었습니다. 한국 수사팀은 인터폴을 통해 모든 승무원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고 이 과정은 몇 주가 걸렸습니다. 동시에 승객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천여 명의 승객들은 혼자 여행하는 남성, 알려진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민정이와 여행 중 접촉 기록이 있는 사람 등 여러 위험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김 씨 가족의 증언은 3월 17일에 영상으로 녹화되었습니다. 이 6시간의 인터뷰 동안 가족 각 구성원은 실종 전 며칠간의 활동과 관찰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특히 지훈이는 여동생의 일상과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증언들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세부사항 중 하나는 민정이가 크루즈 첫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가족에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주영 씨의 기록에 따르면 민정이는 과자 아저씨가 배에 있는 특별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곳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크루즈의 식음료 담당 직원들에 대한 특정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의 모든 직원들은 인터뷰를 받고 신원 조회를 거쳤지만 아무런 의심스러운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상 수색은 실종 후 5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배가 실종 신고 지점에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반경 200캐리 해역을 추적하기 위해 3척의 선박과 헬리콥터 한 대를 배치했습니다. 약 2억 8천만 원이 소요된 이 수색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 힘을 얻은 한 가지 이론은 민정이가 우발적으로 배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의 난간과 안전 조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민정이의 키로는 승객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구역에서도 우발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민정이가 배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사고로 사망하여 접근 불가능한 공간에 시신이 숨겨졌을 가능성도 조사했습니다. 배의 건조회사에서 파견된 전문팀이 핀란드에서 와서 크루즈의 모든 구조적 구역에 대한 완전한 기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이 검사에서는 민정이가 승객을 위한 공간이 아닌 곳에 있었다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망한 수사 라인은 배의 통신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실종 기간 동안 배에서 한국의 전화번호로 2번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즉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전화 중 한 통은 47초 동안 지속되었으며 9번 데크 서비스 구역에 있는 내부 전화에서 걸려왔습니다. 바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이 번호들을 추적하려고 했을 때 실종 당일에 전화 시스템에서 해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신사는 두 번호 모두 위조 서류로 등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실종 3주 후 한국 수사팀은 일레바 47명을 인터뷰하고 340시간 이상의 비디오 녹화물을 검토했으며 약 8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민정 양의 행방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의 실종으로 분류되었고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토와 함께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배의 특정 구역에서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의무 동반자 제도와 어린이용 전자식별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부산항으로의 귀환은 김씨 가족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때 민정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사라진 아이를 모든 구석이 상기시키는 조용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주영 씨는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은 무기한 휴직을 허락했지만 6개월 후에는 민정이 또래 아이들로 둘러싸인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실의 트라우마는 잃어버린 딸을 상기시키는 상황에서 기능하는 그녀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훈 씨는 일에 강박적으로 몰두했습니다.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활동이 민정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그가 몇 분마다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누이가 실종되었을 때 16세였던 지훈이는 다르게 하지만 똑같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불합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은혜와 화장실에 함께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그의 미래 계획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정했던 대로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사하는 대신 그는 부모님 곁에 머물기 위해 제주도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입학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공부했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기술을 활용하여 여동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실종 1주년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지혜는 은혜의 방을 그대로 두었고 크루즈 다음날 입으려 준비했던 옷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이 방은 지혜가 딸의 추억에 둘러싸여 몇 시간씩 앉아있던 일종의 성역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지역사회는 놀라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매주 기도 모임을 조직했고 지역성 이시돌 성당은 은혜의 귀환을 위해 매달 특별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연대감은 가족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상실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은 삶을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실종 2년 후인 2006년 민중과 지혜는 상실 전문 심리학자와 상담하여 은혜를 법적으로 사망 선고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 결정은 내리기 불가능했습니다. 민재는 가족 중 수색을 계속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구성원이었습니다. 시스템 연구를 통해 그는 당시에는 새로운 인터넷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2005년에 그는 은혜의 수색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성장함에 따라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업데이트된 사진을 올렸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수색 역학을 변화시켰습니다. 2006년경 싸이월드가 한국에서 인기를 얻자 민재는 은혜의 이름과 성을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하여 가능한 모든 플랫폼의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입양되었거나 신분을 바꿨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실종 4년 후인 2008년
가족은 많은 오보 중 첫 번째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여성이 당국에 연락하여 은혜의 묘사와 일치하는 소녀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속 조사는 신원 혼동 사례로 밝혀졌지만 이 과정은 겨우 치유되기 시작했던 감정적 상처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러한 오보는 파괴적인 패턴이 되었습니다. 몇 달마다 누군가가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은혜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든 보고는 조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모든 조사는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부정적인 결론은 가족의 절망을 심화시켰습니다. 지혜는 매일 실종아동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일과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웹사이트였습니다. 그녀는 인신매매 패턴을 인식하는 데 전문가가 되었고 은혜가 국경 너머로 끌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수색단체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중과 지혜의 부부관계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녀의 실종으로 인해 80%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며 이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실종 5년 후인 2009년, 민주는 일시적으로 그의 형제와 함께 지냈습니다. 법적인 별거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요. 민재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부모님 사이의 감정적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그는 많은 성인들에게도 법차 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기술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수입을 사용하여 인터넷 수색을 최신 상태로 유지했으며 구글 광고 비용을 지불하고 은혜를 찾는 데 전념하는 여러 웹사이트를 활성화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발전은 수색 전략을 다시 한번 변화시켰습니다. 2009년경 이 플랫폼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민재는 즉시 그 잠재력을 인식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더 정교한 검색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가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재는 페이스북을 수색에 활용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매주 그는 적어도 10시간을 은혜와 일치할 수 있는 프로필을 검색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름, 대략적인 나이, 지리적 위치의 다양한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실종자 그룹에 가입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과 연락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6년 후인 2010년, 민재는 은혜와 일치할 수 있는 것으로 식별한 2,000개 이상의 페이스북 프로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필 중 어느 것도 은혜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은 그에게 여동생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족은 또한 그들의 절망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과도 씨름해야 했습니다. 3번에 걸쳐 사람들이 가족에게 은혜에 대한 정보가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감정적으로 황폐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러한 주장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실종 8년 후인 2012년, 가족 역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주도 관광회사에서 시스템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는 예전의 친밀함을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부라기보다는 슬픔을 나누는 동료처럼 살았습니다. 수진은 실종자 가족을 돕는 지역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어느 정도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활동은 그녀에게 목적의식을 주었고 자신이 겪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는 다른 어머니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현우는 인터넷 검색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고 기본적인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웠으며 희정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진이 온라인에 나타날 때마다 알림을 받는 자동 알림을 설정했습니다. 수색은 현우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가 여가 시간마다 여동생을 찾는 데 전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는 나아갈 때라고 제안했지만 현우는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13년, 실종 9년 후 현우는 미국, 유럽, 남미 플랫폼을 포함한 국제 소셜미디어로 수색을 확장했습니다. 수색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특별히 배운 영어 실력 덕분에 그는 국제 실종자 커뮤니티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 10주년이 다가오자 현우는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 도구를 활용하여 마지막이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 노력이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가족들은 마침내 희정을 법적으로 사망 선고하고 이 삶의 장을 닫을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3월 14일 희정의 실종 정확히 10년 후 현우는 마지막 인터넷 수색이 될 것이라고 결심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모든 가능한 시간을 체계적이고 철저한 모든 소셜미디어 검토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수년 동안 극도로 상세한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대학 연락처를 통해 얻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고급 검색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독학으로 배운 디지털 조사 기술을 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그의 전략에는 희정과 일치할 수 있는 명백한 프로필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캐리비안 프린세스 승무원, 해당 날짜에 크루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2004년 이후 멕시코 소녀들을 입양한 가족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페이스북 기술은 현우가 검색을 시작한 이래로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2014년에는 검색 기능이 훨씬 더 정교해져서 나이, 위치, 학교 및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다른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희정의 이름 347가지 가능한 변형을 만들었습니다. 희정이 호프 그의 영어 번역, OP, 그리고 10대 소녀가 사용할 수 있는 수십 가지 다른 변형과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일반적인 입양 가족의 성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가능한 성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현우가 따르는 과정은 강박적일 정도로 꼼꼼했습니다. 각 잠재적 프로필은 스크린샷, 신체적 유사성에 대한 메모, 상호 연결 또는 관련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습니다. 3월 15일, 이틀간의 강렬한 검색 끝에 현우는 3,200개 이상의 프로필을 검토했지만 유망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좌절감이 쌓이기 시작했고, 특히 그가 예전에 했던 검색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희정의 이름을 직접 검색한 대신 푸에르토 바야르타에 살았거나 그 도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희정이 크루즈에 있던 누군가에게 데려갔다면 멕시코와 어떤 지리적 연결을 유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그를 푸에르토 바야르타의 관광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프로필, 특히 2004년에서 2014년 사이에 크루즈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의 프로필을 검토하게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전 고용주별 검색을 허용했는데 이는 현우가 이전 검색에서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이었습니다. 3월 16일, 현우는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프린세스 크루즈를 포함한 여러 크루즈 라인에서 투어 코디네이터로 일했던 김민준이라는 남자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프로필에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족 행사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준의 프로필에 있는 모든 사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법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든 희정의 나이 진행 사진과 비교하기 위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난 2년 동안 개발한 기술로 해당하지 않는 프로필을 빠르게 제거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2012년 생일 축하 행사처럼 보이는 사진에서 현우는 이미지 배경에 있는 10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의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소녀의 얼굴 특징 중 뭔가가 그에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지 확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얼굴 특징을 더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유사성은 더 깊은 조사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선우는 그 특정 사진 속 댓글들을 샅샅이 뒤지며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찾았다. 댓글에서 민주는 여러 사람을 태그했는데 그중 박미라라는 이름의 프로필 사용자가 눈에 띄었다. 선우는 박미라의 프로필을 클릭했고 즉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프로필 사진에는 대략 18세 정도의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소망이 그 나이에 어떻게 보일지 보여주기 위해 만든 나이 예측 이미지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박미라의 프로필에는 선우의 이목을 즉시 사로잡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거주지는 제주도 제주시로 생년월일은 1995년 8월 15일투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미라는 2014년의 소망이와 정확히 같은 나이가 될 터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프로필에 미라가 2013년까지 제주도에서 고등학생으로 재학했다고 나와 있었지만 초등교육이나 출생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제주도에서 자란 사람치고는 어린 시절 학력 정보가 없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었다. 선우는 미라의 프로필에 있는 모든 사진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법의학 수사 매뉴얼에서 배운 얼굴 기준점을 활용하여 소망이의 사진과 체계적으로 비교했다. 유사점은 너무나 많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 어려웠다. 눈매 턱선, 독특한 귀 모양, 그리고 일부 사진에서 보이는 여러 점들까지. 선우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2011년에 미라가 카메라를 향해 직접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미소는 선우가 완벽하게 기억하는 소망이의 특징적인 미소와 똑같았다. 단순한 일반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그의 여동생이 진심으로 행복할 때 짓던 바로 그 특유의 표정이었다. 선우는 다음 6시간을 꼼꼼하게 자신이 찾은 모든 유사점을 문서화하는 데 보냈다. 소망이와 미라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 파일을 만들고 얼굴 기준점을 표시하며 일치하는 모든 특징을 기록했다. 이 초기 분석을 마쳤을 때 선우는 스세개의 얼굴 유사점 기준을 문서화했고 그가 연구한 법의학 문헌에 따르면 이 숫자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이나 당국에 연락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우는 미라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로 제주도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한국 도시의 사람들과 해외의 몇몇 친구들도 있었다. 그중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맥은 원래 사진에 등장했던 전직 크루즈선 직원인 최민준과의 연결이었다. 미라와 민준의 관계는 페이스북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여러 가족 사진에 함께 등장했다. 일부 사진에는 민준이 미라가 엄마 영이라고 태그한 여성과 함께 나타나 민준이 그녀의 양아버지일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선우는 또한 미라가 페이스북을 2010년에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 그녀는 약 15세였을 것이다.
당시 한국의 10대 소녀에게 15세의 소셜미디어를 시작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2010년 이전의 삶에 대한 사진이나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선우가 미라가 제주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학교는 초등 시절에 학력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을 받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학교는 입양가족 및 어린 시절 교육에 단절이 있었던 아이들과 협력하는 것으로 명성이 있었다. 3월 16일이 끝날 무렵 선우는 자신의 여동생을 찾았다고 확신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의 엄청남을 이해했으며 극도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우는 3월 16일 밤을 꼬박 세워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거듭 검토했다. 마침내 소망이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주었다. 10년간의 수색은 수십 건의 오보로 이어졌고 선우는 또 다른 실망이 가족에게 미칠 정서적 결과가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내려야 할 첫 번째 결정은 부모님께 즉시 연락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기 전에 더 조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선우는 아버지 정우와 어머니 지영을 연루시키기 전에 적어도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3월 17일, 선우는 실종자 수색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인 조사 전략을 실행했다. 그는 미라의 프로필뿐만 아니라 그녀와 연결된 모든 사람의 프로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에 대한 조사는 선우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밝혀냈다. 민준은 실제로 2004년 3월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일했다. 더 구체적으로 선우가 링크드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던 고용 기록에 따르면 민준은 소망이가 실종되었던 정확한 기간 동안 카리브해 크루즈선의 아동 활동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다. 선우는 또한 민준이 소망이 실종 1년 후인 2005년에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사기성 문서와 관련된 혐의로 부산에서 체포되었지만 그 사건은 화물선들이 나중에 철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정보는 준호가 전문 뉴스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찾은 디지털 신문 아카이브에 있었다. 팔로마가 자신의 엄마라고 지목한 여성, 김민주의 조사는 더욱 우려스러운 패턴을 드러냈다. 민주는 2007년에 팔로마를 공식적으로 입양했는데 이는 윤정의 실종 3년 후였다. 그러나 준호가 디지털화된 공공 기록을 통해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입양 서류에는 팔로마가 2004년부터 민주와 함께 살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연대기는 매우 의심스러웠다. 만약 팔로마가 정말로 1995년에 태어났고 2004년부터 민주와 함께 있었다면 그녀는 9살 때부터 민주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9살짜리 아이가 왜 입양 보살핌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이나 그녀의 친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준호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의 법적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 실종자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은밀하게 연락했다. 변호사는 준호에게 절대적인 증거 없이 누군가를 납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준호에게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공식적인 경찰 조사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3월 18일, 준호는 페이스북을 통해 팔로마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팔로마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신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를 신중하게 작성했다. 준호가 보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안녕하세요 팔로마님. 저희는 서로 모르지만 2004년 3월에 남해안 크루즈를 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팔로마님께서 그 시기에 그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관광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준호는 메시지를 모호하게 만들었지만 관련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만약 팔로마가 정말로 윤정이라면 2004년 3월과 남해안 크루즈에 대한 언급이 중요한 정보를 드러낼 기억이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팔로마의 답장은 놀랍도록 빨리 왔다. 준호가 메시지를 보낸 지 불과 3시간 만이었다. 그녀의 답장은 다음과 같았다. 안녕하세요 준호님. 솔직히 그 시기에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김선우 씨가 그 시절에 크루즈에서 일하셨나요? 이 답장은 준호의 여러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첫째, 팔로마는 2004년에 자신이 매우 어렸음을 인정했는데 이는 그 당시 8살이었던 것과 일치했다. 둘째, 김선우와 그의 크루즈 근무와의 연결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김선우를 제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캐주얼하게 묘사한 것은 그가 친부가 아님을 시사했다. 준호는 다음 메시지에서 좀 더 압박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특히 배, 한국 항구에 대한 기억, 그리고 어렸을 때 여러 도시에 살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팔로마의 답장은 모호했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드러냈다. 팔로마는 어린 시절 초기에 대한 매우 혼란스러운 기억이 있으며 2007년경 경주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살았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때때로 큰 배에 있는 꿈을 꾸지만 민주가 이것들은 아마도 어린 시절의 환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배에 대한 꿈에 대한 언급은 준호를 확실히 납득시킨 세부 사항이었다. 실종 후 처음 몇 주 동안 윤정은 배와 바다에 대한 꿈을 자주 언급했었다. 그것은 남해안 프린세스 크루즈에 있었던 사람만이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었다. 준호는 이제 부모님과 당국에 연락해야 할 때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상황을 극도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팔로마가 정말로 윤정이라면 그녀는 민주와 선우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믿으며 10년을 보냈을 것이다. 진실의 공개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했다. 3월 19일, 준호는 마침내 부모님께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먼저 어머니께 전화했다. 현숙 씨가 가장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지만 또한 가장 강한 모성 본능으로 이 어려운 과정 동안 윤정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숙 씨와의 전화통화는 준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통화 중 하나였다. 어머니가 절망적인 희망과 또 다른 거짓 경보의 공포 사이를 오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찾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했다. 준호는 자신이 만든 모든 비교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고 현숙 씨는 준호가 확인했던 유사성을 즉시 확인했다. 현숙 씨는 물리적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윤정에게 더 이상의 트라우마를 주지 않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10년이 흘렀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딸이라면 그녀는 부모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강제적인 만남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파괴적일 수 있을 것이었다. 준호와 현숙 씨는 원래 조사를 담당했던 검찰청의 김철수 씨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검찰청에서 더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김철수 씨는 준호의 발견의 중요성을 즉시 인식했다. 김철수 씨는 공식적으로 사건을 재개하고 팔로마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를 명령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과정이 복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 당국과 조율하고 잠재적으로 기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범죄자 처벌 여부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결정은 회복의 모든 가능성을 영원히 바꿀 수 있었다. 2014년 3월 20일 이두환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수본 서진우 수사관은 이소망 실종 사건의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재수사의 첫 단계는 김지수나 박수진에게 경고 없이 강소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서진우 수사관은 이 사건을 특수수사관인 정하윤에게 배정했다. 정하윤은 인신매매 및 실종 아동 사건 전문 수사관이었다. 그녀의 경험은 생물학적 가족과 분리되어 가짜 신분으로 수년간 살았던 아이들의 여러 사건을 포함했다. 정하윤 수사관의 초기 전략은 직접 접촉 없이 강소미와 그녀의 양부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문 경찰 자원을 사용하여 이두환이 공개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없었던 학교, 의료, 법률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다. 강소미의 의료 기록은 중요한 정보를 드러냈다. 그녀의 기록은 2005년부터 제주도에서 소아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전 날짜의 의료 기록은 없었다. 2005년에 10살이었을 아이에게 어린 시절의 의료 기록이 완전히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하윤 수사관이 법원 명령을 통해 확보한 강소미의 치과 기록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 지역 치과 의사들에게 특징적인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강소미의 학교 기록 조사는 더 많은 불일치를 드러냈다. 그녀는 2005년부터 제주도에서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녔지만 이전 기관의 전학 기록은 없었다. 학교 행정관들은 김지수가 제공한 서류를 바탕으로 강소미를 받아들였지만 이 서류에는 조사관들이 이제 위조된 것으로 의심하는 출생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동시에 정하윤 수사관은 김지수와 박수진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는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을 드러냈다. 김지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번 거주지를 옮겼으며 부산 여수에서 살다가 최종적으로 제주도에 정착했다. 김지수의 금융기록은 2004년 5월 이소망 실종 2달 후 상당한 은행 송금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총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이 송금은 제주도 은행 계좌로 보내졌으며 나중에 강소미가 자란 집을 사는 데 사용되었다. 박수진에 대한 조사는 그녀가 2004년과 2005년에 여러 한국 지방에서 입양 신청을 제출했지만 강소미를 입양하게 된 최종 신청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청이 철회되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패턴은 박수진이 이미 자신의 소유에 있는 아이의 양육권을 합법화할 방법을 특별히 찾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3월 25일 정하윤 수사관은 직접적인 대면을 정당화할 충분한 정황 증거를 수집했다. 그러나 이 대면을 위한 전략은 상황의 심리적 민감성 때문에 극도로 신중해야 했다. 결정은 박수진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었다. 심리 분석에 따르면 박수진이 김지수보다 더 협조할 가능성이 높았다. 정하윤 수사관과 가족 재결합 전문 심리학자는 이 면담을 위해 제주도로 향했다. 박수진은 그녀의 직장인 치과 클리닉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지난 8년간 보조원으로 일해왔다. 정하윤 수사관이 자신을 밝히고 이소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박수진은 즉시 울기 시작하며 사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 경찰청 조사실에서 박수진은 처음부터 강소미가 김지수가 말했던 것처럼 고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녀는 진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아이와 깊은 모성애를 형성했으며 상황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박수진은 김지수가 처음에는 강소미가 사고로 죽은 여성의 딸이며 김지수는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출장 때문에 돌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박수진은 강소미를 일시적으로 돌보기로 동의했지만 김지수는 결코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박수진의 증언에 따르면 강소미가 처음 몇 달 동안 엄마 아빠 이두환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수진은 이것이 이전 삶의 기억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사랑하게 된 아이를 잃을까봐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진은 김지수가 처음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방문했지만 이 방문은 2008년경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이 방문 중 하나에서 김지수는 박수진이 아이가 어떻게 그녀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는지 당국에 이야기하면 강소미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 박수진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연구원들이 재민에게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와 미선, 지난 10년간 사실상 지혜의 엄마였던 미선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복잡한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초기 상황과는 무관하게 박 형사는 재민이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선은 재민과 접촉하지 않고 지혜에게 수사에 대해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는 모든 관련자에게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재민에 대한 수색 결과 그가 2012년에 한국을 떠나 필리핀에서 이전에 하던 것과 유사한 관광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는 가능했지만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국제적인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 씨 가족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미나를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재회 과정이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특히 지숙은 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10년 동안 딸을 키운 여자에 대한 분노라는 상충되는 감정과 씨름했습니다. 준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혜와 가끔 연락을 계속했지만 이제 모든 대화에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여동생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지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진행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적, 심리적, 가족적 고려 사항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야 했으며 이는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상충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2일 박 형사는 지혜에게 그녀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직접적으로 밝힐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가족재회 전문 심리학자들과의 광범위한 상담과 김 씨 가족의 승인 후에 내려졌습니다. 이 전략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면서 지혜가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삶의 세부 사항을 기억할 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남은 통제된 환경에서 즉각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지혜는 미선에게 연락을 받았고 미선은 지혜에게 정기 건강검진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원에 있는 정부 사무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박 형사와 심리학자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증언의 일부로 이 대면 수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혜가 사무실에 도착하여 건강검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즉시 불안해하며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10년 전에 실종된 소녀에 대한 사건을 조사 중이며 지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첫 반응은 진정한 혼란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미선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실종된 소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형사가 미나 김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자 지혜는 눈에 띄는 신체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고 사진들이 친숙하게 느껴지지만 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16살 때의 준호 사진을 보여주자 지혜는 그 사람을 아는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어디서인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박 형사가 실종 전날 김 씨 가족이 유람선에서 촬영한 홈비디오를 지혜에게 보여주었을 때였습니다. 비디오에는 미나가 배의 수영장에서 놀고 웃고 부산 사투리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비디오를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심리학자들이 외상 후 기억 회복이라고 식별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특정 단편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의 염소 냄새, 발 아래 배바닥의 느낌,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 지혜는 비디오를 다시 볼 수 있는지 물었고 두 번째 시청 중에 갑자기 준호야라고 외쳤습니다. 비디오에서 오빠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준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의 삶 살았던 집, 학교 친구들, 특히 가족과의 순간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회복은 즉각적이거나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지혜가 실제로 미나 김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나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기억했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의 이름, 준호 무릎의 흉터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지숙이 자기 전에 불러주던 특정 노래. 그러나 지혜는 1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엄마라고 알고 있던 여자는 그녀를 진짜 가족에게서 떼어놓는데 가담했고, 그녀가 아빠라고 알고 있던 남자는 그녀의 납치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대면 수사에 참석했던 미선도 울기 시작했고, 지혜와 연구원들에게 반복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몇 년 동안 지혜를 더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끔찍한 일의 공범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수진 형사는 즉시 부산의 김정원 가족에게 연락하여 딸의 신원이 확인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전화통화에서 김정원 씨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재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은서와 그녀의 친부모 가족의 만남은 다음 날인 4월 3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모두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립적인 환경인 대전에서 이루어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태호는 그녀를 찾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김은서가 그를 기억할 때 가장 강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가족 중 가장 먼저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김태훈과 김은서의 재회는 심리학자들에 의해 가장 감정적으로 격렬한 만남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김은서가 김태훈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즉시 그를 오빠로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심한 감정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현실이었던 사람이 몇 시간 만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김태훈은 천천히 여동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 은서야, 나는 태훈이야, 내 오빠. 1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김은서는 누구신지는 알겠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요.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남매의 대화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김태훈은 그녀가 사라진 이후 일어났던 모든 일, 가족이 그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방법, 부모님께 미친 영향, 그리고 그가 온라인에서 그녀를 찾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수년을 바쳤던 방법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김은서도 박미숙으로 살았던 지난 10년의 기억 조각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박미숙이 사랑스러운 어머니였기에 일반적으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항상 삶에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길을 잃고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지만 박미숙은 그것이 단지 꿈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원 씨와 박미경 씨와의 만남은 4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만남은 특히 김정원 씨에게 더욱 감정적으로 격렬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은서의 방을 그대로 보존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원 씨는 딸을 처음 보았을 때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그녀가 더 이상 잃어버린 8살짜리 아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18살의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은서는 김정원 씨와 박미경 씨를 부모님으로 즉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미숙이 그녀의 의식적인 삶의 대부분 동안 사실상 그녀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도 경험했습니다. 김은서가 김정원 가족과 재회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즉각적인 해피엔딩이 아니라 수년이 걸릴 복잡한 가족 재건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은서는 그녀를 사랑하는 두 가족 사이에서 불가능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박미숙은 10년 동안 그녀의 어머니였고 범죄적인 상황에 기반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보살핌,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김정원 가족은 그녀를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그녀의 친부모 가족이었지만 사실상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의 분리 끝에 개발된 해결책은 점진적이었고 전문가들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김은서는 처음 몇 달 동안 대전에 있는 박미숙과 계속 살았지만 부산에 있는 김정원 가족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합의는 김은서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를 심리적으로 처리하는 동안 두 가족 관계를 모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준수와 관련된 법적 사건은 가족 재결합 과정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최준수는 2014년 6월 베트남에서 체포되어 9월에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재판 중에 그가 김은서를 자녀가 없는 가족에게 팔의도로 유괴했지만 박미숙이 소녀에게 너무 애착을 느껴 최준수에게 영구적인 양육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준수는 유괴, 아동 인신매매, 공모 혐의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미숙은 수사에 협조하고 10년 동안 은서에게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결책의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는 김은서와 박미숙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김은서에게는 외상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인 삶의 대부분 동안 박미숙을 어머니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박미숙이 데모나 사랑하는 이모와 유사하게 김은서의 삶에서 역할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처음에 김정원 씨에게는 어려웠습니다. 딸을 키운 여자에 대한 분노와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가족 치료를 통해 김정원 씨는 박미숙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최준수의 거짓말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는 김은서와 가장 쉽게 관계를 회복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오빠 여동생 관계는 그가 그녀를 찾았다는 사실과 김은서가 초기 대면 동안 가장 생생하게 기억했던 관계였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김은서가 김정원 가족과의 삶에 재적응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대전에서 자랐는데 이곳은 부산과는 상당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인맥을 쌓아 완전히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희망이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는 대신 방학과 여름에는 부산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 희망이는 2014년 10월에 공식적으로 본명을 되찾았지만 10년간의 별거 생활을 기리기 위해 은서를 중간 이름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은서로 살았던 세월을 완전히 거부하기보다는 두 경험을 통합하려는 그녀의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김씨 가족을 넘어섰습니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재조사 결과 직접적으로 추가 보안 프로토콜을 시행했는데 여기에는 미성년자 구역에 접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배경 확인과 주요 선박 구역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입양 절차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입양될 아동의 배경에 대한 더욱 엄격한 확인과 실종 아동 사건에 대한 주시도 간의 의사소통 개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씨 가족에게 희망이의 귀환은 10년간의 트라우마와 상실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와 박미경 씨는 딸의 귀환에 대한 기쁨과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별을 초래한 상황에 대한 분노라는 복잡한 감정을 다루기 위해 광범위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희망이의 상실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던 민준 씨와 미경 씨의 결혼 관계는 회복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10년간의 별거 기간 동안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결혼 생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김지훈 씨는 희망이를 찾는 경험의 결과로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실종자 수색에 적용되는 기술을 전문으로 하여 결국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한국 가족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희망이는 점차 두 가족과 두 정체성에 적응했습니다. 2015년 19세에 그녀는 김씨 가족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 부산으로 영구 이주하기로 결정했지만 은서 씨와는 꾸준히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와 회복 경험에 동기부여를 받아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재회 2년 후 희망이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첫 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가족과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 독특한 경험으로 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희망 씨의 이야기는 아동 트라우마 및 가족 재결합 연구자들에게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두 정체성을 삶의 일관된 서사로 통합하는 그녀의 능력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주목할 만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2024년 재결합 10주년의 희망이는 이 사건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의 실종 아동 관련 공공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색 시스템, 조사 프로토콜 및 피해 가족 지원의 개선을 고무했습니다. 은서 씨는 제주도에 계속 살면서 김씨 가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0년 희망이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은서 씨는 손자를 만나러 초대받았는데 이는 희망이를 사랑했던 두 가족의 복잡하지만 결국 성공적인 통합을 상징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크루즈 산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희망이의 이야기는 크루즈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했던 여러 유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대부분은 납치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업계 전반에 걸쳐 아동 보호 프로토콜에 상당한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김지훈 씨에게 여동생을 찾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10년간의 강박적인 수색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수색 방법론은 다른 실종자 수색 단체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되었고 실종자 사건의 기술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씨 가족은 재결합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별거 기간 동안 모두가 겪었던 경험과 성장을 통합하는 새로운 가족 역학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과 가족의 인내가 결합되어 가장 복잡한 미스터리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희망이의 이야기는 또한 가족이 놀라운 트라우마에서 살아남고 재건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 내내 진실을 가리키는 신호를 식별할 수 있었나요? 지훈 씨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색을 계속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셜미디어가 실종자를 찾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더 많은 실제 사례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가족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실제 수사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